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1월 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싱킹 브릿지 타임즈는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었음이 입증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 대립 구조는 계엄과 내란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해 봤습니다. 1월 1일자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법치 목적은 질서? 의문을 좀 제기를 해보면서 편집을 해봤습니다. A. 민주주의 법치 국가를 위하여는 반드시 행정부를 탄핵하는 남발을 저지해야 한다. 행정부를 탄핵하는 남발을 저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비정상적인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작업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많이 생각해 볼 게 있겠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법치국가를 위하여는 입법부의 다수결 원칙이 활용돼야 된다. 입법부의 다수결 원칙이 활용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비정상적으로라도 대통의 계엄도 내란죄로 몰아야 한다. 왜냐하면 금방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 야당이 정권을 권력을 잡기 위해서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러면은 비디에서 거대 야당의 비정상 저지를 비정상이라는 게 탄핵 남발이죠. 거대 야당이라고 반드시 비정상 계엄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정상적인 비상계엄 통치권 행사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많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 계엄 선포할 때 반국가 세력 얘기도 나왔고 부정선거 두 가지 요인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D와 D는 서로의 비정상적 행위들이 민주주의 법치 이름으로 상권 분립이 와해되고 있다. 이름은 명분은 민주주의 법치 이름으로 하는 건데 그 결과는 상권 분립이 와해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마지막 보루가 헌법재판소인가? 헌법재판소도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 9명이 정족수인데 현재 6명이죠. 그래서 진실과 질서라는 것을 대립구조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실의 반대는 가짜가 아니다. 보통 우리는 언론에서 팩트다, 팩트체크다, 그 다음에 페이크, 가짜다.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그 진위 여부 가지고 뭐 사실관계니 이런 거 가지고 맨날 떠들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진실의 반대는 질서가 이 반대 말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의 현재 민주주의 질서는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서는 공정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공정, 공평 뭐 이런 게 있는데 다른 개념입니다. 독재 질서도 질서이긴 매한가지다. 하지만 종교나 독재 질서에서는 자정장치가 없습니다. 또한 무너진 민주주의 질서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정장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할 경우도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현재로서 법치의 이름으로 간다면 헌재의 판결밖에는 기대할 게 없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의 그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국회목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습니다. 야당 추천 1명과 야당이 국회에서 3명 했는데 야당 추천 1명은 보류했다. 강혜원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12월 31일 17시 26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여당 추천 조한창 임명했고 야당 추천 2명 중 정계선 씨를 임명했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 사회갈등 종식 필요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정계선 씨는 여성분이고 조한창 씨는 남성이네요. 그래서 이 정계선 씨는 야당이 추천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조한창 씨는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이 사진은 12월 31일 17시 47분 55초에 안정훈, 문주훈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쌍특검법엔 거부권 행사를 했다.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다시 정부에 이송됐다며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를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1명씩 하게 돼 있어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해서 쌍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요거는 뭐 제가 쓴 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한 명씩 여야 섭섭지 않게 한 명씩 일단 임명을 하자.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되고 지금 뭐 무한공항 비행기 사고 때문에 정신이 좀 못 갔지요. 오한뉴스투데이 북한군 쿠르스크소 1,000명 사상 추가 파병 가능성도 12월 30일 일자입니다. 이 여성분은 전형적인 외국인이 아니고 약간 중동 출신 같은 얼굴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사브리나 싱이라고 국방부 부대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벌이는 공격이 그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분명 북로 동맹 심화, 더 많은 병력 파견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더 많은 병력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의 선임연구원은 세부 사항은 모르지만 북한군 병사 1명당 고액의 현금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이 31일자의 그 VOA 뉴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뉴스의 그 뉴스 제목들을 가져왔는데요. 김정은 강경 대미 전략 선언했다. 존재각 부각 의도라는 제목을 달아서 또 뉴스가 있었고 또 각국 정상들이 한국 여객기 참사 희생자 애도했다는 것도 보도를 해주고 있고 한국의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체포영장 청구해서 또 법원이 발부했다는 것까지 뉴스를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바이든이 퇴임 지금 말기에 우크라이나 20억 달러 추가 지원 발표를 했고 시리아 과도정부 선거 실시 최대 4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시리아가 4년 동안
이 새로운 정부 출범하는데 4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데는 3년밖에 안 걸렸죠. 일본은 다시 군정을 넘기는데 우리 4년이 더 걸렸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부터 빨리 정상화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러시아 해군 시리아를 떠나 벵가지로, 벵가지가 어디냐? 리비아인 모양입니다. 러시아 해군 함대가 시리아에 있던 마지막 집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집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장소는 리비아 벵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좋겠어요. 러시아는 수십 년 동안 시리아 항구를 사용해 왔지만 새로운 시리아 정부가 러시아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야 합니다. 러시아군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함대를 벵가지로 옮기는 것입니다. 벵가지는 주차할 수 있는 장소 외에는 많은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리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중요한 해군 작전이 수행될 수 없으며 재보급은 농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비아로 이전하는 것은 러시아 함대를 나토군의 사정권 안에 배치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잠시 벵가지에 숨어 시리아에서 창피함을 피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면 그래야 할지도 모릅니다. 할 수 없이 벵가지에 있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같아요. 12월 말일자 피터 자이안의 뉴스레터였습니다. 지정학자죠. 유명한.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11월 5일 날 피터 자이안의 뉴스레터를 다시 제가 재소환했습니다. 지금 탈세계화의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고, 미국의 계획과 세계화가 쇠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스라엘은 매우 소중한 파트너를 잃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경우가 지금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식량 이런 보호를 받고 있는데, 미국의 개입이 쇠퇴할 거라면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이미 협력을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가 하고 잘 지내야 될 거라는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싶진 않지만 이스라엘이 튀르키예와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암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시리아 아사드 장기 독재 정권이 무너짐에 따라 이스라엘과 투르키의 우호적 행보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 앞바다에 산유국이 됐는데 또 골란고원 쪽인가 서안지구 쪽에도 석유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그러죠. 이런 거를 유럽에 팔아 먹기 위해서는 결국 터키를 경유해야 될 겁니다. 지중해 해로 석유관을 한다 그래도 투르키예 해안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투르키하고 이스라엘하고 궁합이 잘 맞도록 정치 외교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네요. 한반도에서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2024년 한반도 10대 뉴스. 헤이신지 코리아 리포트 편집장이 12월 31일 오후 4시 17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발령과 탄핵, 북의 대로 파병, 한국 여객기 사고 12월, 총선에서 여당 국민의힘 대패, 푸틴 24년 만의 방북, 북한 남북 국토 단절 조치 10월, 남북전단 살포 응수 5월에서 11월,
12월 달에는 없었던 모양이네요.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도 10대 뉴스에 하나가 집어넣네요. 북 정찰위성 발사 실패 5월, 야당 당수 이단 유죄 판결 11월에서 12월, 조국이하고 이재명이 일단 됐죠. 근데 6할이 4분기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상징적으로 윤 대통령과 우리 김정은 동지의 얼굴을 비교를 했네요. 제가 동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개그입니다. 구속 포기하라, 윤씨 지지자 고성, 경찰 차량 진입 저지도, 교토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구속을 포기하라, 대통령을 지키겠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31일 서울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직결한 윤 전 대변인 지지자들의 고성이 울려 퍼졌다. 경찰 차량 진입을 막으려고 길에 들어놓기도 했다. 강제 수사에 찬성하는 시민도 몰려와 즉각 구속하라고 맞섰다. 일대가 소란스러워졌다. 윤 전 대변인을 지지하는 보수파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한국 국기를 흔들었다. 시민 간 충돌을 방지하려는 경찰관의 모습이 눈에 띄어 삼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서울의 50대 남성은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국회 봉쇄를 명령했다는 윤 전 대변인을 비판했다. 이런 것이 허락되어 좋을 리가 없다고 분노했다. 혹시나 하고 찾아봤는데 역시나 하는 분위기. 왜 뉴스 데일리 베스트라는 유튜브 뉴스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좀 나이 드신 분들로 보이죠. 그 탄핵 반대 하는 미국 국기도 한국 국기도 들고 그러는데 태극기 부대라고 일명들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탄핵 지지 집회가 여기서도 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도 우리나라가 극렬히 지금 대립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뉴스 데일리 베스트에서 이번에 영장 발부를 승인한 판사를 보면은 이순영 판사인데 1972년생이네요. 제가 사회생활 좀 시작할 때쯤 태어난 친구군요. 근데 여기 뉴스 데일리 베스트가 지목하는 것은 출생지가 전북 무주라는 것을 은근히 아니나 다를까 하는 그런 거로 했죠. 그래서 뉴스 데일리 베스트는 좀 보수 지향적인 그런 뉴스 매체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현직 처음 이렇게 되어 있군요. 트럼프 임명 보아 사장 편향되지 않은 방송 저널리즘의 본연의 역할할 것 ATL 요게 미국의 사상 리더들이라는 건데 제가 짧은 영어로 그냥 해본다면 ATL이 아메리카 싱킹 리더로 ATL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NTD 코리아에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보아 사장이 된 사람이 캐리 레이커인데 저는 보아가 전 세계에 미국의 이야기를 전하는 모범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싶어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나라들의 정보와 저널리즘을 제공할 수 있어요.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고 정확한 방송을. 언론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보세요. 주류 언론의 뉴스룸에 있는 기자들의 95%가 좌파 성향이에요. 바이든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비판한 적도 한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트럼프의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이미 끊임없이 공격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좌파 언론, 주류 언론 뉴스룸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2016보다 그나마 나아진 점이 있다면 그동안 주류 언론이 너무 많은 시청자, 구독자를 잃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목소리로 대체되고 있다. X도 뉴스가 됐고 언론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과 공감하고 그들이 기꺼이 자신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야 한다. 언론 매체가 뉴스 미디어라는 경제 환경에서 일을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뭐 상당히 유명했던 뉴스 앵커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위해 노력했고 정부의 주장에 맞서고 진실을 추구하는데 제 방식대로 일을 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그래서 언론계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됐는데 자의적이진 않고 자기가 언론계를 떠난다는 그런 뉴스를 접한 여러 사람들이 당신 같은 사람이 정치에 나서줘야 된다 해서 정치를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문제를 알고 있고 주민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어야 해요. 이런 설명에 대해서 그 에포크 타임즈의 사회 진행자는 하지만 정말 정치적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미국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전 세계로 송출되는 내용이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공정한 해석이 되게끔 보아 사장으로서 직원들을 이끌 것입니다. 약간 제가 그 말을 좀 줄여서 말하는 취지를 직원들한테 공정하게 하라고 지시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좀 부드럽게 제가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네요. 너무나 추악하고 지저분한 게 정치판이잖아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한국에 대한 것도 많이 지금 하고 있죠. 근데 미국의 소리가 한국한테 많이 하고 있죠. 20년 만에 독자 개발 후 60국 수출 선박 엔진 1위 HD 현대중공업. 울산에서 김남희 기자가 이게 조선비즈일 겁니다. 그걸 빼먹었네. 1월 1일 08시 50분에 보도했습니다. 이달 중순 취임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탄 예고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태 등으로 한국 경제의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라 안팎으로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무장한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정상에 도전하고 있다. 세계 속에서 한국을 빛낸 기업들을 살펴본다고 편집자의 편집 취지를 설명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울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크 10개는 모두 건조 중인 배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배들을 움직이게 하고 전력을 만들어내는 엔진은 선박의 심장이라고 불린다. 조선소 내 힘센 엔진 2공장 내부로 들어서니 높이 3.5에서 4m의 대형 버스 크기의 무게는 90톤에 달하는 힘센 엔진 수십 대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이런 것 모양이에요. 전 세계에서 힘센 엔진과 같은 중형 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한 나라는 개발 역사가 100년이 훨씬 넘는 삼국, 핀란드, 독일, 일본뿐이다. 전 세계 60여 개국에 수출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선박력 중속 엔진 약 35%에 오른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HD 현대중공업이 연간 약 300대, HD 현대마린 엔진이 80대 정도의 대형 엔진을 만든다. 하루에 대형 엔진을 한 대씩 생산하는 셈이다. 이건 매우 큰 대형 엔진인 모양이네요. 2011년 대형 엔진 설계를 가진 독일 만과 함께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LNG 이중 연료 대형 엔진을 개발했다. 대형 엔진은 모두 조선사가 독일 만과 스위스 윈지디가 설계한 설계 기술을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도입했다.
6회 생산한다. 연 3분기 공장 가동률은 146%를 넘어섰다.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는 것은 일감이마나 특근과 야근을 많이 했다는 의미다. 가동률이 100이 넘는다. 보통 8시간 기준에서 생산 캐파를 설정한다면은 146%는 거의 1.5배인데 특근과 야근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아마 교대 근무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힘센 엔진은 선박용뿐만 아니라 육상 발전용으로도 쓰인다. 2005년엔 힘센 엔진을 탑재한 육상 발전인데 육성? 그대로 가져온 건데 발전 설비 588기를 쿠바 전역에 공급했다. 쿠바는 10회소 지폐 뒷면에 에너지 혁명 문구와 함께 힘센 엔진 육상 발전소를 그려넣기도 했다. 이런 거 보면은 그동안에 이 관광이나 이런 것도 많이 친숙하고 문화교류도 있었고, 꼭 문화교류만이 아니고, 어떤 이 무역, 그래서 이 한국과 쿠바가 수교의 공신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가네요. 쿠바가 북한하고 짝짝꿍이 제일 좋았던 데인데, 지금 한국하고 수교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쿠바가 국익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한국하고는 잘 지내야 된다는 게 결론이 나온 거죠. 이건 우리의 승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산 능력 감축 미정부 거부권 리테스 US 스틸 인수 제안. 지지통신 외경부에서 1월 1일 09시 07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31일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리테스, 일본 제철을 이렇게 부르는 모양이에요. 미국 일철을 리테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철강 생산 능력 감축에 대한 거부권을 미국 정부에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수계획에 반대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다. 바이든 씨는 1월 7일까지 매수의 시비를 판단할 전망. 보도에 의하면 신제안은 12월 30일자의 미 정부에서의 서한에서 나타났다. 리테스는 펜실바니아주와 인디애나주 등 생산 거점에서는 10년간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생산 능력을 줄이지 말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 능력 유지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내에서는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의 최종 판단을 맡기는 방안과 승인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뜨거운 감자니까 미국의 애국심으로 철을 일본한테 뺏긴다면 말이 되느냐 하는 이제 애국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USSD. 미국 정부의 대미 외국투자위원회는 안보 차원에서 인수계획을 심사했지만 시한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바이든 당선인에게 판단을 일임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CFIUS는 US 스틸이 인수되면 국내 철강 생산 감소가 우려돼 안보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해결책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잠깐 중국이 이 덤핑을 하는 입장에서 철강 능력이 세계 최고죠.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든 돌리긴 돌려야 될 겁니다. 케빈 오리어리는 중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우리와 경제 전쟁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진즉 그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지금 미중 경쟁 중이죠. 아드리안 볼레니 벤진가 언론 매체에서 12월 31일 오전 8시 30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오리어리 벤처스의 회장이자 샤크탱크의 저명한 투자자인 케빈 오리어리는 최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했다.
그는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취급하는 것을 중단할 때가 되었다고 단호하게 선언하며 이러한 지위가 시대에 뒤떨어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오리어리는 또한 중국이 우리와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오리어리는 이러한 혜택들이 수십 년 동안 중국에게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무역에 대한 강경한 입장. 그들은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관계에는 상호적인 것이 없습니다.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중국, 즉 그들의 경제를 타격하는 것입니다. 그는 중국의 관심을 끄는 유일한 방법은 관세와 같은 매우 선택된 고성능 무기를 통해서라고 주장. 터프 투 터프, 터프 투더 터프할 시간. 그는 강경한 접근 방식이 중요성을 강조하며 핵심이 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막대기만 이해합니다. 그가 이해하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오리오리의 발언은 미국이 중국에 너무 오랫동안 관대했다는 그의 믿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엄령, 혼미한 한국을 김정은은 어떻게 볼까? 병사의 피로 번 돈, 북한은 2025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치노 세노보루, FNN 프라임 온라인 매체에서 1월 1일 12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12월 3일 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인해 한국은 지금도 혼미하다. 이후 북한은 제1의 적대국의 혼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월 11일 독재의 총검을 국민에게 줄기차게 들이대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한 전역을 아비규환으로 상태의 빠뜨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사는 사실관계 위주, 온갖 욕설로 도배되는 평소의 기사와 비교하면 비판의 톤은 억제였다. 적실, 적의 실수를 틈타 비난의 폭풍을 전개해도 이상하지 않을 터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2025년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북한에게 한국은 그냥 고장난 ATM 기계다. 그들은 이번과 같은 한국 내부의 위기를 이용할 필요도 능력도 의사도 없다.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유학 경험이 있고 북한 정세에 밝은 한국국민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냉정하게 분석하고 북한의 한국은 젖이 나오는 젖소였고 버튼을 누르면 금이 나오는 ATM 현금 자동 입출금 기였다. 문제는 그 ATM이 고장났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북한을 지원할 생각이 있다. 생각은 있지만 할 수 없다. 경제 지원은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이니까. 그러니까 대북 송금은 범죄로 취급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보수든 진보든 지원이 안 되면 큰 차이가 없다. 북한에 있어서는 어느 쪽도 단지 망가진 ATM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단지 미국 대통령뿐이더라고 이야기한다. 트럼프의 복귀에 김정은은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북미 정상회담에 응한 대통령이다. 그때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은 예측이 어렵다며 조심스러워한다. 2025년 북러시아의 최대 6만 명 파병, 이락 천금, 부서진 ATM을 유일하게 걸칠 수 있는 트럼프 씨의 태도를 읽을 수 없는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한층 더 깊게 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러시아 출신인 안드레이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것은 군사동맹이기 때문이 전혀 아니다. 단지 돈을 버는 그리고 군사기술을 얻는 그것을 위한 작전이라며 전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2025년은 더 러시아 파병을 늘 것으로 보고 있다. 1만 명 파병으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은 보수는 연간 2억 달러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만일 2만 명을 파병하면 연간 10억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그 용도는 병사들의 피로 번 돈이 군사와 세계 최대 폐허로 이게 폐허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류경 호텔이 나왔네요.
북한이 1987년 짓기 시작한 빌딩으로 세계 최대의 폐허로도 불린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 맞서 1989년에 개최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맞춰 짓기 시작했으나 도중에 여러 차례 건설이 중단되어 결국 지금도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정은 거의 확실한 러시아 방문, 2025년 계엄령 둘러싼 한국의 혼란의 향방은 향방에 대해서는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좀 생략을 했고요. 아마 5월 9일일 것이다 라고 분석.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승리한 전승기념일인 5월 9일에 맞춰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다. 요거는 국회에 개헌군이 들어갔을 때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국회 직원들이 뭐 막고 있는 상황 뭐 이런 등등의 사진을 김정은이가 보고 있는 거를 연출한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한국 항공기 사고, 국가적 참사도 대통령 총리 직무정지로 대응 난항. 야당은 정적 발목받기에 혈도라는 제비프레스인데 일본판입니다만은 이게 국내 뉴스에도 이게 있는 건지 그걸 검색을 해봐도 잘 나오질 않아요. JB면은 저는 그냥 전북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본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언론 매체인지. 그런데 기고한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 이름입니다. 이정선. 한국계 일본 언론 매체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 역사상 세 번째로 희생자 많은 항공기 사고. 10년 전 세월호 침몰 사고와 맞먹는 대규모 인명사고가 한국에서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1983년 옛 소련 영공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격추된 대한항공기 007편 격추 사건 사망자 269명, 1997년 기상악화로 괌공항 인근에 추락한 대한항공기 801편 추락사고 229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항공사건이 되었다. 경사진 활주로를 보완하기 위해 언덕과 콘크리트 방벽을 설치한 설계상의 문제점도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관계당국이 하나같이 대응체제, 어쨌든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신속한 사고 수습이다. 최상목 대행은 이미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무에 국가경제수장을 겸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 수습도 더 해야 한다. 1인 3역을 해야 될 아주 그냥 힘든 상황이란 얘기죠. 그런데 정부 혼란의 유족들이 애타는 목소리, 설상가상으로 재난수습의 핵심인 행정안전부 장관도 탄핵 수출을 받은 뒤 사퇴에 부재 중이다. 이게 원래 행정안전부에서 했는데 현재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할지 걱정된다는 얘기예요. 사고 직후 국민의 빈축을 샀던 이재명 씨의 SNS를 국회를 장악하고 마치 집권당으로 된 듯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형사고 발생 직후에도 탄핵 여론 조성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당연히 언론의 빈축을 샀다. 내일을 향해 쏴라라고 아주 미국의 유명한 배우인 로버트 레드포드하고 그다음에 폴 뉴먼이 은행 강도로 나와서 나중에 콜롬비아로 도망가서 멕시코인지요. 거기서 죽는 그런 건데 내일을 향해 쏴라를 국민의 사고에 대해서 국민을 향해 쏴라고 이재명이가 그렇게 SNS에 글을 올렸는데 부랴부랴 삭제했다고 그러죠. 시기 적절하지 않았던 얘기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음모론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지만 슬프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벌써부터 밀도 끝도 없는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 의원이 앞장서 음모론 유포. 대표적인 것이 계엄군 소속 블랙요원이 사고 배후에 있다는 설이다. 이 음모론은 전직 국정원 2차장 출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가 정보원에 있었다고 뭘 좀 안다는 식으로
누리꾼들이 이 주장에 동조하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메시지를 보내 불행요원이 사고를 낸 것 같다. 공항마다 블랙요원이 잠복해 있다고 하니 이런 혐의에는 근거가 있다. 제주항공은 내란 지시를 받은 불행요원이 폭파 및 소요 사태를 시도한 공항에 자주 입항한 여객기 등의 댓글을 달아 음모론을 펴고 있다. 무속인 광신도들이 국가를 장악해 엄청난 항공기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있는가 하면 국회의원 새끼들이 그 선거 나갈 때 다 점집 다니는 거 뻔히들 알고 있는데 무슨 개똥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자빠졌는지 모르겠네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성하는데 이런 가짜뉴스가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이들 소식은 훗날 가짜로 밝혀졌고 언론사들도 이를 보도했는데 지금도 한국인은 물론 일본인조차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 권력의 마비와 처참한 대형 사고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앞장서서 국민의 불안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 사회다. 그들에게는 이번 비극적 사고도 정적을 공격하는 재료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일까? 댓글 하나만 가져왔어요. 척이 해방된 사회의 창을 조심해라. 이 탄핵 직무 정지극은 어떻게 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꼬임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근저로서 이재명의 1년의 형사재판 지연, 유죄 확정이 되면 의원직 상실인데다가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존재한다. 그 결과 국정이 마비되었을 뿐 아니라 이번과 같은 쭉 이런 식으로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 더불어 사람들에게 정치를 맡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포퓰리즘적인 한국이라고 하면 그만이지만 포퓰리즘을 공격을 하고 있네요. 포퓰리즘이라는 게 나는 옳고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대중이고 그 다음에 지금 지배층은 부당한 부패한 엘리트층이다. 이거를 자기네들이 맡으면은 깨끗이 하겠다라는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이 또 우익 포퓰리즘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트럼프를 가지고도 우익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또 하기는 하죠. 시진핑 아무도 중국과 대만의 통일을 막을 수 없다. 로이터 로즈 러셀이 12월 31일 오후 8시 24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 신년사에 이 친독립 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 그리고 작년에도 신년 연설에서 목적의식에 얽매여 중국 민족 부흥의 영광을 함께 나눠야 한다. 통일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고 민감한 대만 해협에서는 특히 지난 5월 중국의 분리주의로 간주되는 라이칭대가 대만의 최신 대통령이 된 후 긴장이 1년 내내 고조되고 있다. 이달 초 라이가 태평양 여행 중 하와이와 미국령 괌에 들른 후 중국은 대만 주변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대규모의 해군력을 직결을 감행했죠. 그리고 여기에 인용 안 한 것은 미국의 미국 무기 수출법에 의해서 대만에 지금 미국의 무기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가 또 좀 불안 요인으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인구 감소, 기후 변화, 탈세계화 이것들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세계가 될 것이다. 이런 거에도 관심으로써 생존이라는 그런 주제 속에서 이런 뉴스들을 계속 올해도 다루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